오늘 저는 H그룹 부회장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년, 꼬박 5년이었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택시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과 낯선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5년간 억눌러온 그리움과 고향에 다가서는 긴장감이 뒤섞여 심장을 마구 두드려댔다. 5년, 나는 스스로를 지구 반대편으로 유배 보냈다. 유럽에서 H그룹을 위해 맨주먹으로 싸웠고 파산 직전에 자회사를 자산가치 10배의 캐시카우로 키워냈다. 이 모든 것은 할아버지가 내건 그 빌어먹을 서민 생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였다. 윤세리, 내가 H그룹을 물려받고 싶다면 먼저 밑바닥 세계의 법칙부터 배워야 한다. 가서 가장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 신분을 숨기고 집안의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말고 살아남아. 5년 뒤 내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돌아온다면 H그룹은 내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래서 나는 한은성이 되었다. 고아원 출신의 예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 그리고 나는 김지훈과 결혼했다.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고 경기도 일산에 살며 온화해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 나는 테스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 우리의 작은 전세방을, 그리고 우리 아들 민우의 탄생을 사랑하게 되었다. 민우, 내 아들 민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고 부드러운 몸을 안고 있자니 어쩌면 평생 한은성으로 살아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하지만 아이와 이 가정에 더 빛나는 미래를 주기 위해 나는 떠나야만 했다. 회사에 다시 없을 해외 파견 기회가 생겼는데 월급이 엄청나다고 둘러댔다. 그 말에 지훈과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들은 집안일은 걱정 말고 어서 가라며 나를 재촉했다. 지난 5년, 나는 미친 사람처럼 일했다. 낮에는 어깨를 호령하는 커리어우먼이었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아파트에서 민우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 내가 집으로 보내는 돈은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지훈에게 새 차를 뽑아주고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거리로 삼던 명품 가방을 사줬다. 나는 내 희생이 아들에 대한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이제 나는 돌아왔다. 테스트는 끝났다. 그룹에는 알리지도 않았고 언제나 대기 중인 검은색 의전 차량을 부르지도 않았다. 나는 가장 평범한 아내, 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트렁크에는 지훈을 위한 최신형 시계, 시어머니를 위한 고급 화장품 세트, 그리고 내 아들 민우를 위한 산더미 같은 레고와 수입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볼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택시는 일산의 그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요금을 내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거대한 캐리어를 끌며 나의 모든 그리움이 담긴 그 건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조금은 초췌하지만 단단한 눈빛의 내 얼굴을 보며 웃었다. 한은성, 고생했어. 오늘부터 너는 윤세리로 돌아가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진짜 좋은 날들을 살 수 있어. 나는 집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 철컥. 문이 열렸다. 익숙한 비밀번호, 내 생일과 민우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다. 마음이 순식간에 온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온 것은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었다. 향수와 술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어가는 시큼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남편 김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명랑해서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곁에 섞인 목소리도. 내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현관 신발장 뒤로 몸을 숨겼다. 거실의 광경은 나를 얼음 동굴 속으로 처박았다. 김지훈, 내 남편이 소파에 반쯤 누워 있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그의 품에 다정하게 안겨 사과를 깎아
그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그들 앞에 탁자 위에서는 2~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저건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지구 반대편에서 민우에게 보낸 한정판 선물이었다. 내 시선이 미친 듯이 방 안을 훑었다. 시어머니는, 내 민우는,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다. 소파의 가장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 내가 매달 수십만 원씩 용돈을 붙여주던 그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막장 드라마를 보며 해바라기 씨를 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니, 그건 무언가가 아니었다. 내 아들이었다. 내 민우. 아이는 콩나물처럼 바싹 마른 채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이의 목에는 버젓이 개목걸이가 채워져 있었고 그 줄의 반대편은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아이는 강아지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 앞에는 개밥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이미 곰팡이가 스러푸르스름한 기운마저 감도는 주먹밥 한 덩이가 담겨 있었다. 얼른 처먹어, 이 쓸모없는 놈아. 외국에서 뒤졌는지 살았는지 모를 내 애미처럼 밥이나 축내는 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고 그녀는 손에 쥔 목줄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겼다. 민우의 작은 몸이 휘청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한때 별처럼 빛나던 그 눈동자는 이제 텅 비어 공포만이 가득했다. 아이는 떨리는 작은 손을 뻗어 그 곰팡이 핀 주먹밥을 집어 입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김지훈과 그 여자가 흘끗 돌아보더니 웃었다. 엄마,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얘 놀라겠네, 지훈이 나른하게 말했다. 그러게요, 어머님. 아직 애잖아요. 그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애는 무슨. 돈만 축내는 짐덩어리지. 그 등신 같은 애미가 매달 붙여주는 돈 아니었으면 진작에 고아원에 갖다 버렸어. 우리 승준이 좀 봐. 얼마나 예뻐의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가리키며 사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얘야말로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자식이지. 그럼 지훈이 그 여자의 뺨에 입을 맞췄다. 수진아, 고생했어. 이렇게 예쁜 아들 낳아줘서. 이번에 그 여자가 해외 프로젝트 성과금 보내주면 그걸로 제주도에 별장 하나 사고 바로 이혼 서류 던져버리자.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가 다음 순간 미친 듯이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흑백 무성 영화처럼 보였다. 저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지옥이었다.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었다. 사람의 가죽을 쓴 악마들이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들어 저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용암보다 뜨겁고 시베리아의 한기보다 더 차가운 냉정이 순식간에 온몸을 지배했다. 지난 5년간 유럽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익힌 살벌한 본능이 한 명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극한의 분노 때문이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 작은 붉은 점이 이 순간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나는 렌즈를 내 아들에게 아들의 목에 걸린 개목걸이에 곰팡이 핀 주먹밥을 든 그 작은 손에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를 돌려 소파 위 개 같은 연놈들의 얼굴과 시어머니의 저 저급하고 악독한 얼굴을 담았다. 그 빌어먹을 년 돌아왔냐? 마침 잘 됐네. 가서 개밥 그릇이나 닦아놔. 마침내 시어머니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집에 침입한 바퀴벌레를 보듯 혐오스럽게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명령조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 그 너머의 김지훈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지고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배짱 좋은 오만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향해 천천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온기라곤 한 점도 없는 오직 비웃음과 사르만이 가득한 미소였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 녹화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들의 어안이 벙벙한 시선 속에서 나는 몸을 돌렸다. 어떤 짐도 챙기지 않은 채 그 숨막히는 지옥을 조용히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과 지훈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귀에 담지 않았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낡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검은색 마이바흐 S680 한 대가 침묵하는 맹수처럼 길모퉁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번호판은 평범한 민간용이었지만 유려한 차체와 심연 같은 검은색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나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공손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아가씨. 나는 차에 올랐다.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가 내 몸을 감쌌다. 차 안에는 H그룹 최고의 에이스인 김 변호사와 다른 법무팀 핵심 인력 2명이 이미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 태블릿에는 H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김 변호사님 은의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갈라져 나왔다. 부회장님, 김 변호사가 얼음물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다. 이걸 증거 A로 제출하세요. 김 변호사가 휴대폰을 받아 영상을 재생했다. 차 안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욕설, 지훈과 내연녀의 희희낙낙하는 소리, 그리고 내 아들의 희미하고 억눌린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다. 몇 초 후,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눈에 그조차도 감추지 못하는 충격과 분노가 스쳤다. 나는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민우의 텅 빈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테스트는 끝났다. 나는 H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윤셀이다. 나는 차 안에 비치된 보안 전화를 들어 수석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네, 부회장님. 전부 알려. 테스트는 끝났다고. 이제부터 저들에게 D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을 떴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가 3년간 살았던 그 아파트 건물이 시야에서 작은 검은 점으로 변하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김지훈, 박 여사, 그리고 수진이라는 그 여자. 너희들의 게임은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무너져 내릴 것처럼 흐렸다. 나는 H그룹 최고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 광화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내 앞에 대형 스크린은 여러 개의 실시간 감시 화면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나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내 아들 민우는 이미 내 경호팀이 비밀리에 빼내어 H그룹 산하개인 병원에서 국내 최고의 소아과 및 정신과 전문가들에게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초기 검진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정신적 학대가 아이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고. 진단 결과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 증오는 한 겹씩 더 깊어졌다. 스크린의 왼쪽 상단은 김지훈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에게 곧 받게 될 해외 프로젝트 성과금을 자랑하고 있었다. 자본이 엮어낸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전 9시 정각. 나는 앞에 놓인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한마디를 뱉었다. 시작해. 거의 동시에 김지훈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그들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였다. 나는 김지훈의 표정이 여유로움에서 심각함으로 그리고 충격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협력 관계를 파기한 것이다.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울렸다. 그의 회사와 거래하던 모든 기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투자금 회수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김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장 사무실로 뛰어들어갔고 나는 도청 장치를 통해 그의 겁에 질린 질문을 들을 수 있었다. 평소 그에게 깍듯하던 중년의 부장은 이제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회사의 최대 주주 몇몇이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창세 캐피털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시장에서 몇 배의 프리미엄을 붙여 그들 회사의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고. 창세 캐피털. H그룹 산하의 가장 공격적인 투자 자회사.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다. 김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은행의 지인에게 전화해 긴급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 전화기 너머 한때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대출 담당자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김지훈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본사에서 방금 긴급 지침이 내려와 귀사의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강등되었습니다. 모든 대출 창구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저 우연이고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다. 그 어리석은 남자는 자기가 무시하고 현금 인출기 취급했던 아내가 손가락 하나만으로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철밥통을 1시간 만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렀지만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이건 단지 에피타이저일 뿐이다. 내 시선이 스크린 오른쪽 상단으로 옮겨갔다. 화면 속은 일산의 내 집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가장 비싼 옷으로 차려입고 부자 사모님들과의 모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내가 보내준 이달 생활비를 확인한 참이었다. 평소의 2배였다. 내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라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그녀가 콧노래를 부르며 문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제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한 남자 몇몇이 서 있었다. 시청 건축과와 세무서에서 나온 합동 단속반이었다. 박순자 씨 되십니까? 저희는 박순자 씨 명의의 이 주택에 심각한 불법 증축이 있었고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색영장과 자산 동결 통지서입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지고 공포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길길이 날뛰며 이건 모함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속반원들은 그녀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실측을 시작했다. 여기 베란다 불법 확장. 건축법 제14조 위반입니다. 주방의 가스 배관을 사적으로 변경하여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거래 기록에 따르면 박순자 씨는 이 아파트 매입 당시 실제 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거액의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시어머니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녀가 이웃들에게 자랑하던 자부심의 원천, 그녀의 귀한 손주 승준이에게 물려줄 거라던 그 집이 무정한 법 조항들에 의해 하나씩 해체되고 있었다. 초기 추산에 따르면 추징될 벌금과 과태료는 1억 원을 훌쩍 넘을 겁니다.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은 강제 압류되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탐욕과 악독함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절망으로 가득했다. 공사비와 세금 몇 푼 아끼려고 부렸던 잔꾀가 오늘 자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내가 5년 전 며느리로서 이곳에 살 때 그녀가 인테리어 업자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조용히 기억해 둔 것들이었다. 그때는 그저 그녀의 푼돈 욕심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소한 흔적들이 이제 내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왼쪽 하단의 화면에 닿았다. 이수진이라는 그 여자는 아들 승준이를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개의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만만한 표정이 가득했다.
김지훈이 곧 큰돈을 벌게 되어 자신의 사모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녀는 샤넬 매장으로 들어가 신상 가방을 가리키며 점원에게 말했다. 이걸로 주세요. 점원이 공손하게 그녀의 블랙 카드를 받았다. 몇 초 후 점원의 얼굴색이 변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수진이 소리쳤다. 다시 긁어봐요. 점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른 카드 몇 장을 더 꺼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다. 직업적이지만 차가운 미소를 띤 채였다. 손님, 죄송하지만 방금 본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님의 성함과 김지훈 님의 성함이 저희 브랜드를 포함한 국내 모든 명품 브랜드 연합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손님께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으며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당신들이 뭔데? 내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매니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경멸이 가득했다. 보안팀, 이 손님을 밖으로 모시세요.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나가달라는 손짓을 했다. 이수진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주위에서 부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던 사모님들은 이제 광대를 보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쓰레기처럼 샤넬 매장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옆에 에르메스, 디올 매장으로 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결과였다. 그녀는 명품 세계 전체로부터 버림받았다. 대중 앞에서 그 허영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밑에 비참한 맨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스크린 속에서 넋이 나간 채 행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돈을 좋아한다고? 물질로 내 가치를 쌓아 올리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다면 이 물질 만능의 세계에서 너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나는 모든 감시 화면을 껐다. 첫 번째 단계, 자본을 이용한 포위는 끝났다. 그들은 직장과 집, 그리고 허영심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나는 내부 전화를 들었다. 최 실장, 기자회견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에 연락하고. 네, 부회장님. 나는 저들이 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것이다. 내 목소리는 텅 빈 사무실 안에서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복수의 향연은 이제 막 메인 디쉬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여론은 실체 없는 칼이지만 사람을 보이지 않게 죽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치욕의 낙인이 찍혀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김지훈의 회사는 파산했고 시어머니의 집은 압류되었으며 이수진은 명품계에 깊이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안락한 중산층의 삶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후회보다 당혹감과 의문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그저 운이 나빴다고, 시기가 안 좋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직접 알려줘야만 했다. 이 모든 일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나는 최 실장을 통해 국내 최대의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접촉했다. H그룹이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 그들은 단 몇 분 만에 특정 이슈를 대한민국 인터넷 전체로 퍼뜨릴 수 있는 최고의 팀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날 밤 8시, 황금 시간대. 내가 떨리는 손으로 찍었던 그 영상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쳤지만 원본의 잔혹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네이버, 카카오톡, 유튜브 등 한국의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되었다. 영상의 제목은 내가 직접 정했다. 엔들티, 월급 500만 원, 일산 중산층 가정에 추악한 민낯&드 GT. 영상은 김지훈과 이수진이 소파에서 희희낙낙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시어머니의 악독한 얼굴과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저주 섞인 말들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는 천천히 잔인하게 구석에 웅크린 채 목에 개줄을 걸고 곰팡이 핀 주먹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내 아들, 민우에게로 향했다. 영상에는 어떤 배경 음악도 없었다. 오직 현장에서 녹음된 날 것 그대로의 대화와 민우의 억눌린 울음소리뿐이었다. 모든 장면, 모든 소리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상을 보는 모든 이의 심장을 찔렀다. 민우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이는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와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영상이 올라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다. 미친 거 아냐? 여기가 21세기 대한민국 맞아?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자기 친아들한테 저 여자랑 저 할망구 완전 악마가. 반드시 신상 털어야 해. 나 일산 사는데 저 남자 본 것 같아. 광화문 무역회사 다닌다던데? 네트워크의 힘은 이 순간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네티즌 수사대가 되어 영상 속 아파트 내부 구조, 김지훈의 희미한 옆모습, 그리고 광화문 직장인이라는 단서를 토대로 미친 듯한 신상털이를 시작했다. 1시간도 안 되어 김지훈, 박순자, 이수진의 모든 개인정보 이름, 나이, 주소, 직장, SNS 계정과 모조리 파헤쳐졌다. 김지훈이 회사 송년회에서 의기양양하게 찍은 사진과 그가 혼외자 승준을 안고 이수진과 다정하게 여행 간 사진이 나란히 붙어 극명한 조롱거리가 되었다. 쓰레기. 사회악. 아동 학대범은 지옥에나 가라. 그들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분노의 댓글로 뒤덮였다. 김지훈의 회사는 그날 밤 긴급 성명을 내고 그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처럼 부도덕한 직원을 고용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수진이 일하던 필라테스 학원 역시 즉시 그녀를 해고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넋이 나간 채 아파트를 나섰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들이었다. 김지훈 씨, 영상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왜 친아들에게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수많은 플래시와 마이크가 그들의 얼굴에 들이밀어졌다. 분노한 이웃들, 한때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던 주부들은 이제 가차없이 손에 든 계란, 밀가루, 음식물 쓰레기를 그들에게 던졌다. 일산에서 꺼져. 너희 같은 것들은 여기 살 자격 없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저주를 퍼부었다. 김지훈은 겉옷으로 머리를 감싼 채 이수진의 비명 속에서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들이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집은 이제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자 심판하는 형장이 되었다. 나는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들이 비난받고 쫓겨나고 사회 전체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이걸로는 부족하다. 나는 이 여론의 불길에 가장 강력한 기름을 부어야 했다. 이 심판을 인터넷상의 비난에서 공식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선언으로 만들어야 했다. 오전 10시 H그룹 본사 기자회견장.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평범한 그룹 전략 발표회일 것이라 생각했다. 회견이 시작되고 조명이 켜지고 내가 권력을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입고 홀로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세리 부회장님 아니야? 계속 유럽에 계셨던 거 아니었어? 이런 급의 발표회에 직접 나오시다니? 나는 연단 앞에 섰다. 수백 개의 렌즈가 나를 향했다. 플래시가 백주 대나대 별처럼 미친 듯이 터졌다. 나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객석의 모든 의심스러운 얼굴들을 훑었고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견장 전체에 그리고 생중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그룹 부회장 윤세리입니다. 오늘 저는 기업가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한마디에 장내는 술렁였다. 지난 5년간
저는 신분을 숨기고 한은성이라는 평범한 여자로서 가문이 제게 내린 하나의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우입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폭탄이 되어 회견장을 터뜨렸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올해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아마 어제 인터넷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영상에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아이가 바로 제 아들 민우입니다. 회견장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 경천동지할 반전에 말을 잃었다. 재벌 상속녀, 평민 남편, 그리고 잔혹한 학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었다. 저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저는 이 자리에서 H그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저희는 즉시 H그룹 아동학대 방지 재단을 설립하고 초기 자금으로 1천억 원을 출연할 것입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학대받는 모든 아동에게 법률, 의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저의 전 남편 김지훈, 그의 어머니 박순자, 그리고 그의 내연녀 이수진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H그룹 최강의 법무팀은 아동학대죄, 중혼죄, 재산횡령죄 등 여러 혐의로 그들을 고소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똑똑히 보게 할 것입니다. 아이를 해친 자는 그가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을 마친 나는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몸을 일으켰을 때 회견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자들의 눈에는 더 이상 직업적인 예리함만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공감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무대를 떠났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김지훈과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법적인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전 국민의 공적이 되었다. 그들의 종말은 이미 내 손으로 쓰였고 이제 판사의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은 모든 것을 끝내는 무대였다. 기자회견 이후 김지훈 일가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했다. 갈 곳 없이 값싼 모텔을 전전하며 문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힘없는 여자가 아니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지훈은 남은 푼돈을 들고 서울의 크고 작은 로펌을 모두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사건이 있다는 말에 변호사들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피고가 H그룹 윤세리 부회장의 전 남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두의 얼굴색이 변했다. 죄송합니다. 김지훈 씨, 이 사건은 저희가 맡을 수 없습니다. 저희 로펌의 전문 분야와는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미안합니다만 최근 일정이 모두 찼습니다. 핑계는 각양각색이었지만 핵심은 하나였다. 아무도 감히 맡으려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H그룹을 특히 도덕적, 여론적으로 완벽한 우위를 점한 소송에서 윤세리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 푼돈의 수입료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나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재벌을 적으로 만들 변호사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먼 친척 중에 갓 변호사 자격증을 딴 젊은이를 찾아가 울며불며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그 젊은이는 전후 사정을 듣고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고 다음 날 바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고향으로 잠적해버렸다. 그들은 법조계 전체로부터 고립되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개 처형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법무팀을 통해 재판 전 과정의 생중계를 신청했다. 나는 엄숙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원고석에 앉았다. 내 뒤에는 김 변호사를 필두로 H그룹 어벤져스라 불리는 국내 최정상급 법무팀이 포진해 있었다. 반면 피고석에는 김지훈과 그의 어머니 박순자, 단둘만이 외롭게 앉아 있었다.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그들은 법원에서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 젊은 국선 변호인은 우리 쪽의 막강한 진용을 보고 긴장한 나머지 이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이 넘쳤다. 그는 화려한 수사 없이 마치 수수용 메스처럼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증거를 판사와 모든 시청자 앞에 제시했다. 첫 번째 증거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대형 스크린에 민우가 계목걸이에 묶여 곰팡이 핀 주먹밥을 먹는 장면이 다시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와 억눌린 욕설이 터져나왔다. 김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스크린을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피고 측은 이것이 우발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변호사가 냉소했다. 그렇다면 다음 증거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보고서가 나타났다. 민우가 입원한 후 국내 최고 권위의 소아과 전문의 팀이 작성한 진단서였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정 결과 피해자 윤민우, 만 5세 아동의 신장과 체중은 동년배 아동 평균 최저치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은 장기간 기아 상태에 놓여 심각한 영양실조, 빈혈 및 각종 비타민 결핍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곳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다수의 오래된 둔기 상흔과 멍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둔기로 맞거나 꼬집힘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과 일치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엄한 법정 안에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내리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적 외상입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들었다. 정신과 감정 보고서였다. 피해 아동은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선택적 함구증 및 심각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동은 작은 소리에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입원 후 일주일이 넘도록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그린 그림에서는 다수의 검은색, 폐쇄된 공간, 그리고 폭력과 공포를 상징하는 기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 변호사의 시선이 칼날처럼 피고석을 향했다. 이 아이는 5살입니다. 부모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햇볕 아래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지옥의 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이의 친아버지와 친할머니입니다. 김지훈의 심리적 방어선은 이 차갑고 반박 불가능한 의학적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피고석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옆에 앉은 어머니를 가리키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저 여자예요. 다 저 여자가 시킨 거라고요. 저 여자가 은성이가. 아니, 부회장님이 고아라고 무시하고 민우를 짐 덩어리라고 구박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 순간 그는 한 남자의 무능함, 비겁함, 그리고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죄를 벗기 위해 그는 주저없이 모든 책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이 장면이야말로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다. 서로를 물어뜯고 전 국민 앞에서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마저 끊어내는 모습. 시어머니 역시 가장 아끼던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주름 가득한 얼굴이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불효자식아. 무슨 헛소리야. 그녀는 미친 암컷 짐승처럼 자리에서 튀어올라 피고석 난간을 넘어 김지훈의 팔을 향해 입을 벌리고 그대로 물어뜯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법정 경위들이 즉시 달려들어 그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지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김지훈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외침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욱 광적으로 터졌다. 모든 추태, 모든 광기, 모든 비열함이 카메라에 충실히 기록되어 생중계 신호를 타고 전국의 가정으로 송출되었다. 나는 눈앞의 이 난장판을 어떤 표정도 없이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죽음처럼 고요한 황무지만이 펼쳐져 있었다. 김지훈, 이제야 잘못을 알겠니? 아니, 넌 몰라. 넌 그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울 뿐이야. 내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 참 추하다. 마치 예전에 내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너희에게 깨끗한 밥 한 수를 구걸하던 모습처럼. 판사가 법봉을 세차게 내리치며 목이 터져라 정숙을 외쳤다. 소동은 끝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심판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먼저 끝이 나 있었다. 최종 판결은 이변 없이 내려졌다. 김지훈은 아동학대죄, 유기죄 등이 병합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어머니 박순자는 주범으로 죄가 가중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수진이라는 그 여자는 직접적인 학대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을 인지하고 동거하며 사실상의 중혼죄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순간 김지훈은 진흙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뒤집고 그대로 기절했다. 그들이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날 모든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다. 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그들 명의의 모든 재산짐이 압류되어 경매를 앞둔 아파트와 그들의 계좌에 있던 모든 예금, 즉 내가 5년간 피땀 흘려 벌어보낸 그 돈들은 전부 몰수되어 내 아들 민우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금으로 내가 설립한 신탁기금에 편입되었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은행 계좌의 마지막 1원까지. 나는 이 복수에 깔끔한 마침표를 찍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한때 떠들썩했던 그 사건을 금세 잊는 듯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진짜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민우의 회복 치료에 쏟았다. 그룹의 대부분 업무를 미루고 매일 아이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고 함께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구석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곤 했다.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나는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나의 모든 사랑과 인내심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민우야, 엄마 돌아왔어. 이제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아무도 우리 민우를 괴롭힐 수 없어. 마침내 햇살 좋은 어느 오후, 우리가 정원에서 블록을 쌓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엄마. 그 순간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본물 터지듯 울었다.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몇 년 후, 뉴욕 나스닥 증권거래소. 거대한 전광판에 H그룹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 그룹 사나이 인공지능 자회사가 공식적으로 상장하는 날이었다. 나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나와 같은 디자인의 작은 정장을 입은 어느덧 내 허리까지 자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오프닝 벨을 울리는 단상 위에 섰다. 민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밝고 자신감 넘치고 때로는 장난기 가득한 아이가 되었다. 아이의 눈은 다시 내 기억 속 그 가장 빛나는 2개의 별이 되어 있었다. 최고의 교육 환경과 사랑 속에서 아이는 수학과 컴퓨터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준비됐어. 우리 꼬마 천재, 내가 웃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아이가 작은 가슴을 쭉 펴며 감출 수 없는 흥분으로 답했다. 카운트다운이 끝났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영광과 성공을 상징하는 게장배를 함께 울렸다. 맑은 종소리가 거래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 모자에 웃는 얼굴이 타임스 스퀘어의 가장 눈에 띄는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어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한편 말리 밖 서울의 어느 어둡고 축축한 지하보도. 누더기를 걸치고 오물로 뒤덮인 한 노숙자가 쓰레기통에서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출소한 김지훈이었다. 몇 년의 감옥 생활은 그를 완전히 파괴했다. 학력도 기술도 없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전과까지 있는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구걸과 폐지 수집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길 건너편 빌딩의 거대한 스크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스크린에서는 뉴욕에서 온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한때 헌신작처럼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 세계의 정점에 서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는 내 곁에 아이를 보았다. 건강하고 잘생기고 자신감과 햇살 같은 기운이 넘치는 그 아이를. 그의 아들이었다. 아니,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가 제 손으로 밀어낸 다시는 닿을 수 없는 미래였다. 그는 스크린 속 민우의 환한 미소를 보다가 고개를 숙여 자기 손에 들린 딱딱한 빵 조각을 보았다. 거대하고 뒤늦은 후회가 해일처럼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그는 그 작은 전세방을, 그 여자의 다정했던 미소를, 아이가 옹알이를 하며 처음으로 자빠라고 불렀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한때 온전한 가정을, 사랑하는 아내를, 귀여운 아들을 가졌었다. 그는 스크린 속 저 모든 것의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가질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망쳐버렸다. 그는 짐승처럼 절망적인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머리를 감싸쥐고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오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주위의 행인들은 혐오스럽다는 듯 미친 사람을 보듯 그를 피해갔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그의 고통에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이 도시의 먼지 한 톨처럼 비천하고 더럽고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곁에 선 민우를 보았다. 아이는 하늘에서 흩날리는 색색의 종이 조각들을 신기한 듯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음속은 더없이 평온했다. 김지훈, 이제 후회하니.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후회라는 약은 없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결말. 그리고 나와 내 아들, 우리의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